안녕하세요. 철없는 시숙 부부를 둔 40대 여자이자 한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집안의 맏이라는 역할이 항상 중요했죠. 저도 아래로 남동생만 하나 둔 집안의 맏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맏이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맏인 네가 누나로서 동생을 잘 챙겨야지. 맏인 네가 부모님을 잘 도와야지. 맏인 네가 의젓하게 굴어야지. 등등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안의 맏이가 꼭 그만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의젓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 또한 듬직한 맏이었다기보단 그런 맏이를 흉내내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맏이의 이미지는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혼 후 제가 만난 시숙 부부는 이런 맏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맏이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참 좀스럽고 치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 때문에 시댁은 통 조용할 날이 없기도 했죠. 우리 철부지 시숙 부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요즘 치곤 이른 나이인 26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40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가, 우리가 너희들 집으로 간다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임신까지 한 몸으로 힘들게. 그래봤자 옆 동네잖아요. 그리고 산책 겸 자주 움직여주는 게 임산부한테도 좋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도 예쁘게 하지. 예, 너희들이 이따 갈 때 저기 사과 좀 싸가거라. 사과가 임산부한테 좋다길래 우리가 마트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 담아왔어. 그리고 네 시애비가 넣어준다고 흑염소 진액인가도 다 사다 놨거든. 그것도 임산부한테 참 좋댄다. 꼭 가져가서 챙겨 먹어. 배속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저와 남편은 남편의 직장 문제로 시부모님과 바로 옆 동네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큰아들을 낳기 전까지 다녔던 제 직장과도 멀지 않았거든요. 남들은 시댁과 가까이 사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살던 동네에서 함께 마트를 운영하던 시부모님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긴커녕 자꾸 뭔가를 챙겨주기에만 바쁘셨거든요. 제 친정은 저희가 사는 지방 도시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시골이었기에 저는 부모님처럼 저를 챙겨주던 시부모님이 참 좋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나서서 시댁에 먼저 놀러 가기도 하고 임신 전에도 후에도 시부모님의 마트에 들러 종종 일도 도와드리곤 했죠. 아가씨,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죠? 제가 용돈 좀 보냈어요. 자취한다고 매번 끼니 대충 때우지 말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요. 남편은 3남매로 위로 형이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던 둘째였습니다. 저는 막내인 시누이를 많이 예뻐했어요. 시누이는 저와 3살, 남편과 5살이나 차이 나던 시댁의 늦둥이였거든요. 매번 저와 투덕거리기 바쁘던 남동생만 보다가 언니 하며 상냥하게 굴던 시누이를 보니 너무 귀엽고 예뻐서 많이 챙겨줬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좋았던 데다 남편까지 다정하고 상냥해서 제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성실하던 남편은 경제관념도 꽤 투철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그건 시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신 건 맞는데 오냐오냐 하고 키우진 않으셨어. 용돈도 딱 정해진 만큼만 주시고 더 필요하면 그게 왜 필요한지,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납득시켜드려야 했지. 두 분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려고 그러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 3남매의 가장 큰 장점이 꾸준함이라니까. 시부모님은 아낄 땐 아꼈지만 쓸 땐 쓸 줄도 아는 분들이셨어요. 자식들의 학비가 그러했고 꾸준한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가 그러했죠. 감사하게도 두 분은 저희가 결혼을 할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태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댁에 딱 한 사람, 철없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건 바로 남편의 형인 시숙이었습니다. 시숙은 마음 넓고 베풀 줄도 알던 시댁 식구들과 달리 이기적이고 철이 없었어요. 동생들과 부모님에게 뭔가를 양보하긴커녕 하나라도 더 내 것을 챙기려던 사람이었죠. 시숙을 보니 왜 시누이와 제 남편이 더 의젓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는지
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숙은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둘째인 작은 아들을 출산한 해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고 제 손윗 동서인 형님이 시댁에 왔을 때 우린 모두 깜짝 놀랐어요. 뭐? 혼전 임신? 네, 아버지. 지금 이 사람 임신 4개월째예요. 그래서 저희 서둘러서 결혼식부터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형님이 벌써 임신 4개월 차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둘째 임신 7개월 차이던 저와 약 3달 차이였죠. 형님과 시숙은 시아버지께 저희와 똑같은 지원을 받고 2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형님은 시숙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은 성격이더라고요. 시샘과 질투가 엄청나고 손해를 보곤 2발 뻗고 못 자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골치 아팠던 건 그 시샘과 질투의 대상이 자꾸 제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님, 저 지금 예약해 주신 데 말고 더 비싼 산후조리원으로 예약 변경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아니 왜? 둘째 큰손주 때도 이번에 둘째 손주 때도 거기로 갔었어. 둘째야, 거기 별로였냐? 꽤 비싼 데였는데. 제가 작은 아들을 낳은 지 3개월 뒤 형님은 조카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되기 1달 전쯤 형님은 대뜸 예약한 조리원을 바꾸고 싶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시아버진 형편이 어렵던 제 친정 부모님 대신 첫째 때도 둘째 때도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그건 형님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바로 그 산후조리원을 더 비싼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동선 이번이 2번째였잖아요. 아버님, 저랑 남편은 둘째 안 낳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선 2번이나 지원받았는데 전 1번만 받으면 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비싼 데 보내주셔도 되지 않아요? 큰애 넌 나한테 뭐 맡겨놨냐? 내가 선의로 지원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지. 그걸 뭐가 손해고 뭐가 이득인지 따져보고 있었어? 안 된다. 단호한 시아버지의 말에 울상이 된 형님은 괜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왜 엄한 애한테 눈치 주냐며 또 형님을 나무라셨죠.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형님의 질투는 계속됐어요. 자, 우리 윤재는 형이니까 3만 원, 한재랑 희망인 동생이니까 2만 원씩 바꿔라. 잠깐만요, 아버님. 이건 불공평하죠. 왜 저희 희망인 2만 원만 주세요? 뭐? 너 방금 못 봤니? 한재도 똑같이 2만 원 줬잖아. 그래도요. 동선에 애들한테 합해서 5만 원 주신 거면 우리 희망이한테도 똑같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손해잖아요. 아님 저한테라도 3만 원 더 주세요. 형님은 저희 애들과 자신의 딸을 차별한다며 괜한 트집을 잡았어요. 그 바탕엔 분명 자신의 욕심이 깔려 있었는데 말이죠. 시아버진 그런 형님에게 기가 찬 듯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넌 왜 이렇게 매번 욕심이 많아? 저 다 알아요. 아버님은 동서가 저보다 이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아들도 둘이나 낳아서 예뻐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요. 맨날 동서한텐 잘한다 잘한다 저한텐 화만 내시고 동서랑 대체 뭐가 달라요? 나이도 동갑이고 친정 못 사는 것도 똑같은데 동서처럼 두 분께 살갑게 못하지만 그거 강요하는 건 시집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집살이를 누가 언제 강요했어? 그리고 매번 우리 볼 때마다 돈 더 달라 이건 차별이다 하는 소리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결혼 초까진 저도 형님이 어려웠어요. 나이도 동갑인데 형님보다 먼저 시집까지 왔으니 형님이 절 되바라지게 볼까봐 더 조심스럽게 됐거든요. 하지만 형님의 행동을 보니 언젠가부터 더는 참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 형님에게 화를 냈어요.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을 드려야 될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는 어머님 아버님께 명절에도 용돈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왜 자꾸 뭘 바라기만 하세요? 아버님이 한두 번 아니다 안 된다 하셨으면 그만하실 줄도 알아야죠. 어머님 아버님이 해도 해도 너무 불편해 하시잖아요. 형님 보면 마치 두 분께 빚 받으러 온 빚쟁이 같아요. 재수 씨, 제 아내가 딱히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솔직히 아버지가 돈 주실 거면
집집마다 똑같은 액수 주는 게 공평하잖아요. 애들한테 주는 용돈이 사실 애들 돈인가요? 다 부모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형도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만큼 매번 똑같이 드려. 그래야 그것도 공평한 거 아니야? 내가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도 형수님도 공평하게 그렇게 좋으면 그것부터 공평하게 해야지. 심지어 서울에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 다니는 유아만 해도 두 분께 용돈 못 드려서 난린데 형은 맞이로서 너무하지 않아? 그런 형님을 말리기는커녕 똑같은 사람이던 시숙도 형님 편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 간의 다툼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던 남편도 발끈해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제야 시숙은 아무 말 못하고 은근슬쩍 자리를 떴죠. 매번 돈돈거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듯 시숙 부부는 엄청 짠돌이, 짠순이이기도 했어요. 자기들끼린 때 되면 제주도니 해외여행이니 자주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시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쓰는 돈은 무지하게 아까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명절 선물은 실용적인 게 대세인 거 아시죠? 여기요, 식용유 세트예요. 예, 회사에서 받은 거 고스란히 가지고 올 거면 쇼핑백 아래 써있는 정혜운 가장이라는 글씨라도 좀 지우고 오지 그랬니? 저번 네 아버지 생일 땐 시장표 난닝굴 사오더니만 오늘은 아예 선물 돌려막기를 하는구만. 아, 그게 저희 집엔 이미 식용유가 많아서요. 그리고 선물은 정성이죠. 안 그래요? 저희 처가에도 똑같은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건 다른 후배가 안 쓴다고 해서 받아온 건데 쇼핑백은 꼭 바꿔야겠네요. 아휴, 사돈들 보긴 내가 다 창피하구나. 이거 다 집사람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어머니, 마트에 다 팔고 남은 선물 세트 뭐뭐 있어요? 뭐 소고기 세트 같은 것도 있으면 저희 좀 주세요. 어차피 못 팔 거 집에 잔뜩 냉동시켜놨다가 하나씩 해동해 먹게요. 형,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더 늦기 전에 해외여행 좀 다녀오면 어떨까 하는데 베트남 어때? 베트남 좋지. 야, 정혜선, 분명 네가 먼저 가자고 한 거다. 원래 말 꺼낸 사람이 돈도 제일 많이 내야 되는 거 알지? 아싸, 나 수영복부터 새로 사야지. 어머, 서방님, 감사해요. 저희도 맞이로서 경비 좀 많이 보태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제 미용실 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남의 미용실 아래에서 일하기 싫어서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에 형제 덕도 보고 참 좋네요. 형수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행 경비 많이 부담할 돈 없어요. 형수님네랑 달리 저희는 애들도 둘이고 집사람 회사 잘리고 재취업이 잘 안 돼서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아서 저희도 사정 많이 빠듯해요. 형, 이번에 가기 힘들면 몇 년 뒤로 여행 일정 잡고 꾸준히 같이 모으자. 뭐? 야, 부모님이 언제 아프실 줄 알고 몇 년 뒤로 잡아? 너 그러다가 부모님 늙어서 비행기 타기도 힘들어 하시면 진짜 후회한다. 아주버님 말씀이 맞네요. 근데 두 분은 사정이 힘드시다니까 이번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아가씨하고만 다녀올게요. 아가씨는 경비 보탤 수 있다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명절과 양가 부모님의 생신 선물에도 돈을 아꼈고 어떻게든 여행 경비 같은 건 내기 싫어서 발악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가족여행 제의 때 저런 말을 하길래 아예 눈치 없는 척 두 사람을 빼고 다녀오겠다고 했네요. 그러자 두 사람은 우린 괜찮지만 우리 딸이 얼마나 서운해하겠냐고 질척거리더군요. 하지만 우린 결국 두 사람을 빼고 조카만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조카만은 저희 애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시누이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희망아, 가서 무조건 밥도 많이 먹고 잠도 적게 자고 열심히 놀다 와. 두 사람은 당시 9살이던 조카를 공항에 데려다주며 아쉬움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라가기엔 시부모님의 경비까지 대고 싶지 않으니 그러지도 못했던 거죠. 그때 시부모님은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부부와 시누이에게 자신들 몫의 여행 경비를 고스란히 쥐어주셨어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던 시숙 부부가 얼마나 난리쳤는진 안 봐도 아시겠죠? 아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즉 말씀하시지. 아이, 그럼 저희도 저희 몫만 내고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젠 혼내는 것도 지쳤는지 시아버진 시숙에게 베개를 내던지셨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시숙은 그제야 입을 꾹 다물고 울상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얄밉긴 했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우린 아웅다웅하면서도 서울에 터를 잡은 시누이를 빼곤 같은 지역에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2년 뒤 시댁에 아주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당시 저는 잠시 배달을 간 시아버지 대신 시어머니와 둘이 마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시 두 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들렀던 거죠. 그런데 잠시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시어머니께서 돌연 옆으로 픽 쓰러지시지 않겠어요? 기함을 한 저는 얼른 119를 불러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시아버지는 배달을 모두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오셨죠. 옆에 며느님이 계셨던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다행히 출혈 부위가 나쁘지 않았고 수술 시기도 빨라서 좋은 예후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가 희망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뇌출혈이 얼마나 큰일인가요? 수술 후 한동안 시어머니는 뇌 기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스스로 거동도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하고 시어머니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마. 그냥 내가 간병인 붙여도 되는데. 새언니, 차라리 제가 여기로 내려올게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작은 새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여기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짧은 것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저뿐이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지금 회사로 이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다 아는데 그 회사 그만두시려고요? 부모님 아프시다고 장기간 휴직하는 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잖아요. 애들 엄마라고 눈치보다 퇴사당한 저라 그 정도는 알아요. 저 평소에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거 이렇게 보답하고 싶어요. 저희 친정 엄마만큼 제게 잘해주신 어머님 병간호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투병 초반에 시어머니의 기저귀까지 가는 일 같은 건 괜찮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가족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가끔씩 저를 열받게 했던 건 역시나 시숙과 형님이었어요. 재수 씨, 고생이 많아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못 와봐서 죄송해요. 고생이 많아, 동서. 나도 며느리로서 어머님 간병 좀 도와줘야 하는데 동서도 알다시피 자영업이라는 게 일하는 만큼 버는 거잖아. 이해 좀 해줘. 당시 병원비는 시아버지가 모두 내셨기에 병원비 문제로 시숙 부부와 언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사는 자식이라면 적어도 서울 사는 시누이보단 자주 병원에 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처음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시숙 부부 또한 기절 초풍을 하고 달려왔었어요. 그런데 장기간 시어머니가 투병 생활에 돌입하게 되자 직접 간병을 하게 될까봐 지레 걱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돈 이야기야 시아버지가 먼저 자신이 내겠다고 하셨으니 안심한 듯한 모양이지만 말이죠. 아주버님, 형님, 두 분 오신 김에 저 잠깐 나가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뭐? 동서, 지금 어머님 간병 우리한테 떠맡기려고 하는 거야? 재수 씨,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급한 일이 있어서 얼른 가봐야 돼요. 어디 가시는데요? 요 앞 문구점에 살 게 있어서 좀 다녀오려고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 간병 맡길까봐 무서우세요? 두 분 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렇게 돈도 시간도 손해보기가 싫으세요? 아니, 우린 진짜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동서. 얼른 다녀와. 꼭 빨리 와야 돼. 돈도 돈이지만 시간조차 손해보기 싫어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그땐 최고로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간병이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 스스로 자처한 일이니 저는 최대한 화를 꾹 참았습니다. 가끔 저렇게 부하가 치밀어 소리를 빽 지르는 일이 몇 번 있긴 했지만은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누이까지 모두 시숙 부부에게 크게 실망을 했었는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집안 분위기 때문에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어머마.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겠니? 이게 다 네가 지극정성으로 날 보살펴준 덕분이야. 다행히 침체됐던 시댁의 분위기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1년하고 몇 개월 뒤부터 점차 살아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늘이 도와준 덕에 시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꾸준한 재활치료로 인해 약간의 편마디가 남긴 했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낼 정도가 되셨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게 다 제 덕이라며 한동안 절 볼 때마다 눈물을 짓곤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고생했던 시절이 떠올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식사는 잘 하셨어요? 그럼 자기 손으로 밥도 잘 떠먹고 혼자 동네 산책도 한 바퀴 하고 왔다.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야. 아이, 제 덕분은요. 어머님이 열심히 재활을 하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아버님, 마트에 직원 아직도 구하고 계세요? 그래. 요새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구나. 시어머니의 간병을 하다 보니 저는 결국 아르바이트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으니 저도 이젠 다시 일을 구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러다 문득 시아버지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던 마트가 떠올랐어요. 시아버진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뒤 무려 2명의 직원을 채용했었는데 2년이 아니었는지 둘 다 금세 그만뒀었거든요. 아직 구인 중인 걸 전화로 확인한 전 다음날 마트로 가서 시아버지께 흰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아버님. 이력서네? 어멈 너 여기서 일해주려고? 그건 바로 제 이력서였어요. 생각해보니 다른 데서 일할 바엔 시아버지 옆에서 도움이 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가까웠으니까요. 제 이력서를 본 시아버진 한박 웃음을 띠며 저를 와라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너 같은 인젠 언제든 환영이다. 환영이야. 고맙다 어머마. 네가 네 시애미를 살리더니 이젠 날 돕는구나. 월급 많이 주셔야 돼요, 아버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전에 일하던 직원들만큼의 월급만 받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괜히 며느리랍시고 월급을 더 챙기며 오히려 시아버지께 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니 자연스레 우리 가족은 시부모님을 뵐 일도 더 많아졌죠. 아버님,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었는데요. 당분간 양배추 발주량 좀 늘릴게요. 그게 요새 참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 어머니 말이 맞겠지 뭐. 양배추가 요새 잘 나가? 하긴 그게 그렇게 다이어트에 좋다며.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법도 하네. 우리 어머니 일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구나. 여보, 내가 이제 마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어머님, 저 마트 일 시작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끔 못 팔고 남은 떨이 야채들 있잖아요. 아버님이 그것들 엄청 잘 챙겨주셔서 저희 집에 나물 반찬이 떨어질 날이 없다니까요. 치, 동선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아버님이 어련히 월급도 많이 챙겨주실 거잖아. 게다가 남는 식재료에 어머님 아버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좋겠다 아주. 어머님 아버님, 저도 여기 있어요. 꽂아놓은 보리자루 아닌 거 아시죠? 저도 며느리인데 저도 남는 식재료 얻어갈 줄 알거든요. 역시나 형님은 그런 저를 질투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런 형님에게 핀잔을 주며 저를 향한 형님의 마음의 골은 깊어지기만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못 팔게 된 식재료들만 좀 얻어갔던 거죠. 안 그럼 버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 직원들하고 월급도 똑같이 받아요. 정 형님도 필요하시면 오셔서 좀 일하시고 가져가세요. 예, 됐다 둘째야. 큰애 저러는 게 하루 이틀이냐? 큰애 넌 어째 혜웅이랑 똑같이 뭐든 노력하긴 싫어하고 대가만 똑같이 받길 원하니? 희망이가 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치, 어머님도 아버님도 매번 동서편만 들고 진짜 너무하세요. 애도 아니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시부모님께 더 잘하거나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질투만 할 줄 아는 형님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형님 또한 제 답답함이 쌓인 만큼 저에 대한 시기 질투를 잔뜩 품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형님의 앙심이 고스란히 터져 흐른 건 제가 마트 일을 시작한 지 2년 뒤 시아버지의 72번째 생신 때였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한 달 전 웬일로 형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먼저 시아버지 생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인당 50만 원이나 하는 레스토랑 코스를 예약하셨다고요? 그래, 그 코스 요리는 하루에 손님도 2팀밖에 안 받아서
예약하기도 무지 힘들대. 근데 이번에 마침 자리가 하나 비어있다지 뭐야? 그래서 내가 얼른 예약부터 해버렸어. 7명으로. 아니, 그 비싼 걸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요? 그리고 애들까지 우리가 10명인데 왜 7명이에요? 주말 예약은 꽉 찼고 아버님 생신 당일인 평일 예약만 하나 비어 있었거든. 근데 애들 그때 다 학원 가 있을 시간이잖아. 요새 애들 학원 빠지면 진도 바로 놓치는 거 알지? 그래서 어른들 목만 예약했어. 그리고 가격 걱정은 하지 마. 나도 한 번쯤은 맏며느리 노릇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낼게. 네? 7명이면 350은 그냥 나올 텐데요. 형님이 웬일로요? 나도 쓸 땐 쓰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냥 그동안 내가 너무 어머님 아버님께 인색했다 싶어서. 아무튼 오케이 한 거지? 꼭 와야 돼, 동서. 또 언제 우리가 그런 비싼 데 가보겠어. 서방님 회사도 연차 쓰는 거 엄청 자유로운 회사잖아. 그런데 형님은 대뜸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겸사겸사 서울 나들이도 할 겸 남편과 시숙도 연차를 내서 가자고요. 그 짠순이 형님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낸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었겠나요? 남편에게도 그 말을 하니 형수님이 웬일이냐며 정말 휴가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남편 회사가 형님 말처럼 언제든 휴가를 써도 일에는 지장 받지 않는 회사였거든요. 그렇게 우린 아이들 없이 시아버지 생신 당일 식사를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들. 대신 엄마가 다음에 따로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 데려가 줄게. 우와, 좋아요 엄마. 저희 목까지 많이 드시고 오세요. 다행히 아이들은 그 일을 서운해하지 않아 해줬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출발했어요. 회사에서 반차를 썼다던 시숙은 회사에서 곧장 형님과 출발한다고 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앞에 도착하니 이미 서울에 살던 시누이는 도착한 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의 뒤를 이어 도착한 시숙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 형님은요? 그게 미용실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같이 못 왔어요. 바로 그 순간 형님에게서 마침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당황한 마음으로 그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은 호들갑을 떨며 제게 말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예약한 데인데 내가 빠지게 됐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형님? 그게 우리 미용실 초초 VIP 손님이 갑자기 예약을 잡아서 말이야. 그분이 다른 단골들도 많이 끌어와 준 분이라 난 그 손님 말은 차마 거절하기가 힘들어. 미안해, 동서. 나 대신 어머님, 아버님 잘 좀 대접해드려. 그 손님 또 전화 온다. 끊는다, 동서. 형님은 자기 할 말만 한 채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예약금은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좋은 날에 시부모님 앞에서 차마 그런 말을 못하겠더군요. 저는 우선 모두에게 형님의 사정을 전하곤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형님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을 본 순간 저는 기가 찼습니다. 동서, 6명이니까 거기 300은 기본으로 나오겠다. 그치? 동서 개털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못 가서 미안. 계산 좀 잘 부탁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기 형님이 내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못 갔잖아. 아주버님 여기 계시잖아요. 아주버님께 부탁드릴게요. 내가 며느리 노릇 하겠다고 혼자 벌인 일이라 우리 남편은 내가 내기로 했던 거 몰라. 우리 남편 성격에 그거 낸다고 하겠어? 노발대발하지. 어머님 아버님 지금 기분 엄청 좋으실 텐데 그 앞에서 돈 가지고 신랑이 하고 싶으면 뭐 그래 보던가. 근데 그럼 두 분이 얼마나 괜히 미안해하고 속상해 하실까? 형님, 일부러 이러신 거죠?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님 생신 이용해서 이러시는 거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알았어, 나 나빠. 아무튼 계산 잘 좀 부탁해. 형님은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 먼 서울의 레스토랑까지 예약해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테이블 아래로 마구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끝내 저런 말을 남기곤 아예 제 문자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한숨을 푹 쉰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침 남편에게 저희 애들의 손편지를 건네받고 행복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던 시아버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애들이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해서 증손주까지 꼭 보라는구나. 나 오늘 너무 행복하다. 내 평생 언제 이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비싼 식사를 대접받아 보겠니. 게다가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편지까지 이렇게 받으니 내 오늘 저녁에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어. 시아버진 식사를 하는 내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내민 선물까지 열어보며 시아버진 거의 하늘을 날고 있는 듯 보이셨죠. 시어머니 또한 가족과의 특별한 시간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만 슬쩍 모든 일을 기뜸해준 후 그날의 식사값을 쿨하게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괘씸하긴 한데 덕분에 어머님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봤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어. 두 분 앞에서 돈으로 갖다부터 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도 않고 우리 오늘은 이 순간에 그냥 감사하자. 남편 또한 형님의 만행에 이를 뿌득뿌득 갈았지만 이내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곤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시더군요. 예 어머마, 분명 여기 오는 차 안에서 너희들이 큰애가 내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왜 선물도 비싼 걸로 준비한 네가 결제도 해? 우린 당연히 큰어머니 못 왔으니 혜웅이가 결제할 줄 알았다. 전 집사람한테 원래 재수씨가 계산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에이 재수씨, 진짜 제 아내가 계산한다고 했다고 한들 이걸 진짜 공짜로 드시려고 했어요? 유아야 집안 막둥이라지만 진짜 그러려고 했으면 재수씨도 혜선이도 너무했네요. 이놈아, 둘째는 허구한 날 자기들도 힘들면서 우리한테 이거 사다 줘 저거 사다 줘 용돈 주겠다고 난리까지 치는데 뭐가 너무해. 그에 비해서 니들이 가족한테 밥을 산다는 건 처음이었던지라 우리가 군말 없이 고맙게 여길 왔던 거야. 근데 둘째네가 다 낸다는 건 말이 다르지. 얘 둘째야, 큰어멈 설마 일부러 여기 안 온 거냐? 너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자리에 있지도 않은 형님이 돈까지 내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내기로 한 거예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날 일로 분명 시부모님께서 괜히 저와 남편에게 미안해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스토랑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부모님을 그런 일로 망신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둘러댔지만 분명 시부모님은 눈치채신 것 같았죠. 우린 자신도 보태겠다는 신우일 애써 막은 채 계산을 하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우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두 분을 모시고 한강이라도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이미 모든 상황을 눈치채셨는지 시부모님은 그냥 무거운 말투로 돌아가자고 하셨거든요. 오직 시숙만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싱글벙글하며 자기 차를 타고 돌아갔죠. 동서, 어제 그거 동서가 결국 다 냈다며? 배 좀 아프겠다.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이 일부러 저 골탕 먹인 거 눈치채신 모양이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나중에 꼭 사과드리세요. 뭐? 그걸 잘 둘러댔어야지. 고스란히 일렀다고? 잃은 건 아닌데 어른 눈을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치사한 방법을 왜 쓰냐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어제 다 알고 계시던 눈치인데 맞죠? 어제 공짜로 50만 원짜리 밥 드셔서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형님, 아주버님이 제 남편 지인한테 중고로 팔았던 노트북 있죠? 제 남편이 대신 팔아준 거요. 그 돈 어제 남편 지인이 남편한테 입금했거든요. 거기서 어제 아주버님 식사값 50만 원은 빼고 보낼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 이러는 거 완전 날강도 아니야? 날강도는 형님이죠. 형님 억울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족들한테 쓰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깝지만 일부러 저랑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한 형님이나 아주버님께 쓰는 돈은 너무 아깝거든요. 그럼 그렇게 알고 끊을게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순순히 시숙의 밥값까지 내줬겠습니까?
다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차마 형님과 시숙은 자기들이 한 일이 있어 우리에게 더 따지지도 못하고 50만 원을 제외한 노트북 값을 받아야 했어요. 저와 남편은 시숙과 형님의 치사한 짓거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생신으로부터 약 한 달 뒤 다가온 명절에 바로 시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종결시켜 주셨죠. 예, 어멈들아, 이리 좀 와보려무나. 내가 방금 너희들 계좌로 명절 선물 보냈다. 한 번쯤은 나도 너희한테 명절 용돈이라는 걸 줘보고 싶어서 말이야. 특히 매번 음식하느라 제일 고생하는 며느리들한테 말이다. 시아버진 우리를 불러 갑자기 용돈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의아하게 형님은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은행 어플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광경에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제 옆에 있던 형님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제 휴대폰을 보고 표정이 굳더라고요. 100만 원이잖아. 아버님, 전 저번에 생신 축하 자리에도 못 가서 선물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거금을 주셨어요? 매번 이렇게만 주시면 저 진짜로 며느리 노릇 할 맛 날 텐데. 근데 동선 표정이 왜 그래? 왜? 얼마 받았는데? 3천? 제 통장에 무려 3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거든요. 반면 들어보니 시아버진 형님에겐 딱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랬으니 형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변한 거죠. 형님은 시아버지께 마구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왜 전 100만 원이고 동서는 3천만 원이에요? 왜 또 이렇게 차별하시냐고요? 그놈의 차별, 그만 좀 하거라. 너 공평한 거 좋아하지?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돈으로 너희들을 공평하게 대하기로 했다. 둘째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지? 우린 둘째 네가 최고야. 결혼 후 꾸준히 우리를 챙겨준 거, 네 시애미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지금껏 내 옆에서도 힘이 되어준 거, 그리고 잊지 못할 생일 식사를 선물해 준 것 전부 너에게 아주 많이 감사하고 있다. 이건 그런 너에게 이렇게나마 주고 싶은 우리 마음이야. 너희 아직 대출금 3천 정도 남아있지? 이걸로 그거 갚거라. 아버님, 저희도 집 대출금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둘째가 우리한테 이렇게 할 동안 넌 뭘 했냐? 매번 우리한테 공평하지 않다 뭐다 하면서 따지기만 했지. 그래도 네가 시댁이라고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주고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나도 100만 원이나 너에게 선물한 거다. 이 이상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니? 아버님, 그럼 이거는요? 아버님 생신 때 그 레스토랑 예약한 건 저였잖아요. 저한테도 고마워하셔야죠. 제가 동서만큼도 안 바랄게요. 여기 딱 공 하나만 더 붙여서 1,000만 원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제가 더 잘하면 되잖아요. 네? 그 레스토랑 네가 둘째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비싼 데 예약한 거 다 안다. 착한 둘째 내가 우리 속상하게 안 만들려고 너 감싸주는데 우리가 미안해서 눈물 나는 거 겨우 참았어. 둘째는 이렇게 자기들이 좀 억울해도 집안을 먼저 생각하는 듬직한 애들이다. 그런데 너흰 뭐야? 맞이라는 것들이 그저 지들 입속만 채우고 어떻게든 손에 안 보려고 난리잖아. 게다가 둘째들 시기 질투까지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그러고도 이 집안 첫째야? 나랑 안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라는 자식들한테만 앞으로 재산이든 뭐든 물려줄 거다. 그리고 혜웅이 큰어멈 또 둘째 내한테 시기 질투하면서 심술 부리면 아예 이 집 출입도 못할 줄 알아. 시아버진 그런 형님을 크게 호통치며 혼내셨습니다. 시아버진 한 달 전 생신날 이후 시숙과 형님이 덜덜 떨던 돈으로 참교육을 시켜주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형님과 시숙은 완전 울상이 됐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인 깔깔대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와, 우리 아빠 아직 안 죽었네. 내 속이 다 뻥 뚫린다. 큰 새언니, 그동안 새언니가 좀 많이 너무하긴 하셨어요. 그리고 큰오빠, 제발 철 좀 들어. 내가 아주 희망이 보기가 다 부끄럽다. 동서, 설마 혼자 그 큰 돈 받고 입 싹 닦을 거 아니지? 반띵해, 반띵하라고. 형님,
전 전혀 그럴 마음 없고요. 저기 희망이가 형님 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만 창피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제발 형님께 아닌 걸 욕심 좀 내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정직하게 노동해서 성취해내세요. 시기 질투하느라 머리 싸맬 시간에요. 형님 그거 제가 아니라 형님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버릇이에요. 그 와중에 형님은 분했는지 발까지 동동 구르며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성화였어요. 그러다 제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조카를 가리키자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조카가 그런 자신의 부모를 한심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자식 앞에서 창피함 정도는 아는 것 같았죠. 그날 결국 시숙과 형님은 완전 침울한 표정으로 조카를 데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형님한테 본때는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만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니다. 그냥 바꿔라. 우리가 큰애 부부를 혼내주려고 한 건 맞지만 너에게 고마워서 그 돈을 준 것도 맞다. 어머마, 항상 부족한 큰애 대신 우리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저는 이후 시아버지께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시아버진 극구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감사하게도 시부모님 덕에 남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시댁엔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형님과 시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혹시나 또 시아버지에게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진 않을까 기대하며 완전 효자효부 모드로 돌변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1년이 채 안 지났는데요. 두 사람은 요즘 시댁과 저희 마트로 거의 매주 출근 도장을 찍고 있어요. 특히 형님은 미용실 문까지 자주 닫고 저희 매장에 혼자 와서 일을 돕는 신용을 하고 있죠. 아버님, 이 감자들 여기 올려놓으면 돼요? 아, 무거워. 내 허리야. 아이고, 감자 멍들면 다 상해. 하지 말라니까 왜 귀엽고 그걸 들어서 사골 쳐? 괜찮냐? 아파요, 아버님. 그래도 저 아버님 도우려고 이렇게 무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역시 큰며느리밖에 없죠. 제발 그냥 좀 가거라. 너 때문에 내 일이 배는 느는 것 같아. 하지만 주로 사고만 치고 있어서 시아버진 형님이 마트에 나타나기만 하면 정말 기겁을 하십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오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또한 형님은 혼자 재활병원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시어머니를 기어코 따라다니기도 한다는군요. 가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피곤하다는 듯 말씀을 해주셨어요. 걘 진짜 왜 그러니? 언제부터 날 그렇게 챙겼다고? 충분히 혼자 갈 수 있는 재활병원도 쫄래쫄래 따라와. 할 일도 없는데 꾸역꾸역 날 기다리면서 큰애가 어쩌고 있는지 아니? 보호자들 기다리라고 가져다준 의자들을 쫙 붙여서 들어누워서 아예 자고 있다. 드르릉 드르릉 아주 코까지 골면서 말이야. 이젠 자기가 내 지킴이라나 뭐라나. 게다가 됐다는데도 자꾸 집에 죽을 만들어 와. 내가 맨날 죽만 먹어야 되는 환자인 줄 아나. 내가 병원 생활 벗어난 게 대체 언젠데. 나 죽 싫다고 해도 환잔 이런 거 먹어야 된다면서 계란 껍질 잔뜩 씹히는 죽을 끓여오는데 둘째야, 나 이러다가 없던 병도 생기겠다. 뭘 바라는지 뻔히 아니까 더 얄미워 죽겠어. 그냥 귀엽게 지켜봐 주세요. 그래도 형님도 아주버님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게 속이 시커먼 분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속이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게 음흉한 것보단 훨씬 낫지 않아요? 이참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좀 피곤하실지언정 아주버님하고 형님 효도 좀 누려보세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겨보도록 해보마. 시부모님은 형님뿐만 아니라 시숙 때문에도 많이 피곤해하셨어요. 시숙은 언제부터 시부모님과 놀러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자꾸 주말마다 두 분을 모시고 어디로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은 또 아까워하다 보니 저렴하거나 아예 돈이 들지 않는 장소로 두 분을 모셔갔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시아버지와 일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허리를 마구 두드리며 이러시더라고요. 아버님, 허리 아프세요? 어제 푹 못 쉬셨어요? 그래. 어제도 네 시숙하고 큰애가 효도하겠답시고 왔었거든.
이번엔 또 어딜 가셨었어요? 저번엔 땡볕에 경복궁 가셨다가 고생 크게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형님이 사온 김밥으로 때우시고요. 저기 서울에는 충무로까지 다녀왔다. 난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작은 소극장에서 연극 같은 거 본 적 없었거든. 그런데 완전 표를 저렴하게 구했다면서 아이 걔들이 우릴 꾸역꾸역 거기로 데려갔어. 네 시어머니 몸도 불편한데 지하 극장까지 내려가서 말이야. 물론 연극이 재밌기야 했다만 의자랄 것도 없는 좌석이 불편해서 엉덩이 베기고 무릎도 못 펴서 쑤시고. 아유, 암튼 난 2번은 못 가겠더라. 그래도 끝까지 싫다고 안 하고 계속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네요. 내심 아주버님이랑 형님하고 시간 보내는 거 즐거우신 거죠? 즐겁다기보단 그렇게 억지로라도 효도해 버릇해야 걔들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잠자코 따라주는 게다. 안 해보면 몰라. 해봐야 효도든 뭐든 할 줄 알게 되는 거야. 시아버진 이게 다 자식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봤어요. 지나가듯 코를 쓱 문지르며 입꼬리를 올리셨던 시아버지 얼굴을 말이죠. 시아버지뿐 아니라 시어머니 또한 내심 늘 서운하기만 했던 시숙 부부의 달라진 행동이 내심 한편으론 즐거우신 것 같아요. 물론 시숙과 형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또한 보통 분들이 아니라 쉽게 그들이 원하는 걸 쥐어주시진 않을 거예요. 저도 남편도 부디 이번 기회에 시숙 부부가 조금이나마 변하길 바라고 있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에 대해 익숙해지고 그렇게 효도의 정을 붙였으면 하는 마음이죠. 두 사람이 비록 철없고 이기적이긴 했지만 분명 마음속 깊은 곳엔 착한 마음이 숨어 있을 거라고 우린 믿기로 했습니다. 너무 착하고 경우 바른 우리 조카가 사실은 부모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참 다사다난했던 저희 시숙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시숙 부부가 진정으로 달라질지 시아버지의 금융교육이 효과가 있을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은 시숙 부부 대신 집안의 중심을 잡고 노력해 나갈 거예요. 미워도 감싸주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끌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니까요. 부디 시숙 부부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어 얼른 생각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덧붙여서 작은 소망을 이야기해보자면 사랑하는 우리 시누이도 이젠 좋은 남자를 만나 얼른 가정을 꾸리는 기쁨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조금은 소란스럽지만 나름의 평화를 지키며 여러분의 곁 어딘가에서 쭉 살아가겠습니다. 평범하고 조금은 특별한 이웃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 화목함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